하면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이 또한 불가한가? 영조는요,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1749년 1월 대리청정을 맡기죠. 처음에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모든 걸 맡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대리청정이 시작되는데 잠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고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에이!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아랜 뒤에 결정해. 영조가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의 정무 능력을 의심했고요. 불만은 매번 폭발합니다. 세자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속 호통치는 거예요.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가자.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그렇게 사도세자에겐 마음의 병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갈등은 계속됐고요. 조정과 왕실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1752년 오랜만에 왕실에 웃음꽃이 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은혜 씨, 이때 너무나도 기쁜 일 있었죠? 바로 제 남편, 네. 효의왕후의 남편이자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 1752년 9월에 태어납니다. 새손이 100일을 맞아 문안드리옵니다. 이 세 손의 출산이 부자 사이에 웃음을 주길 기대했지만 됐다. 데려가라. 이 얼어붙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이게 도통 해동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렇게 대리청정을 한 지 6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자 사이 갈등의 여파가 아이쿠야 이 사도세자한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동궁이 근래에 가슴이 막히고 뛰는 징후가 있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5살부터 생긴 그 마음의 병이 한층 깊어지면서 21살 무렵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나 공포심 이런 게 신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요? 사도세자는 갈수록 더 우울해졌고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폭발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급기야 영조에게 혼이 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요. 우물에 뛰어드는 등 이런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조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맙니다. 대리청정 이후 사도세자의 가슴 속에는요. 내내 아버지 영조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빈이 씨는 이거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정말 매일 전전긍긍하며 지냈을 겁니다. 1757년 6월 그런 영빈 이 씨의 가슴을 턱 막히게 한 일이 또 터집니다. 옷을 입다가 대뜸 이 옷이 아니다! 이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영조를 만나러 갈 때면 이 옷 입는 걸 극도로 거부하고 미친 듯 화를 냅니다. 자, 그날도요 옷을 갈아입다가 오라버니 왜 이렇게 늦어? 병환이 점점 더하시어 아랫사람을 죽이시니 갑갑하니 어찌할꼬.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은요 바로 사도세자를 모시던 환관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죽인 환관의 머리를 들고
해경궁 홍 씨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인한테.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가 영빈 이 씨에게 달려와가지고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아들 사도세자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영빈 이 씨. 이대로 뒀다가는 아니 도대체 사도세자가 어디까지 끔찍해질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한테 바로 알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빈 이 씨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맞습니다. 해경궁 홍 씨였습니다. 나중에 세자께서 누가 이걸 말했냐 하고 찾아내면 저를 보실 마음이 없어지고 저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의 살인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해경궁 홍 씨가 영빈 이 씨에게 고자질한 사실이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사도세자가 자신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면서 극구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대의를 위해서 영조에게 알렸을까요? 며느리 말을 들어줬을까요? 자, 이때 영빈 이 씨의 선택. 며느리를 따릅니다. 영조에게 알리는 걸 포기합니다. 며느리 해경궁 홍 씨가 이렇게 읍소하는데 이거 어떻게 영조에게 고하겠어요? 결국 영빈 이 씨는요, 아들의 살인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영빈 이 씨는 애만 태웁니다. 그 사이 이 사도세자가 집안에 장자라는 놈이 코빼기도 안 미쳐. 영조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져요. 세자가 병치레 하느라 바깥 출입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을 병 걸렸어. 이런 와중에 사도세자와 영조가 더 멀어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영조가 거처를 경희궁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영조가 경희궁으로 가는 건 뭐 사실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사도세자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궁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사도세자는 숨이 턱턱 막혔던 거예요. 자, 그럼 사도세자 상태는 좀 나아졌을까요? 조금. 1761년 동궁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당시 경모궁의 옷시중은 청건현주의 어미 빙의가 들었는데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시어 그것을 죽도록 치고 나가시니라.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또 네, 사도세자가 또 살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문현주는 사도세자의 딸입니다. 그 딸을 낳은 이가 바로 사도세자의 후궁 빙의란 인물이었어요. 가족까지 죽이고 만 거예요, 지금요. 가족을 죽인 거예요, 이번에는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의궁에 있는 내인 하나도 죽이셨다. 이건 마치 어머니에게 칼날을 들이민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불효이자 패륜이었습니다. 이제 사도세자는 어머니 눈치도 안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됩니다.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궁궐한 궁녀와 환관들이 목숨을 잃어요. 영빈이 씨는 혹시나 저 아이가 어미도 못 알아보고 칼을 휘두르진 않을지 정말 이 두려움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교수님. 아니 사도세자가 이렇게 100여 명을 죽일 정도로 폭주를 했잖아요. 네. 그때까지 왜 영조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관심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영조에게 대안이 생긴 거죠. 어찌 그런 애비에게서 이런 자식이 나왔단 말인가? 300년 종사의 명맥이 오직 세 손에게 달렸도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가 지금 자기 손자로서 똑똑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주에게 물려줘야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집착적 관심은 약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거는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날이 이 절망과 한숨만 늘어가던 이 영빈 이씨.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영빈 이씨가 67살이었거든요. 칠순이 가까워지는 어머니 영빈 이씨에게 사도세자가 잔치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선 극진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효심이 좋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선의궁 타는 작은 가마를 임금 타시는 큰 가마처럼 만들어 앞에는 큰 깃발을 들리고 거창하게 음악까지 연주하였다. 영빈 이씨가 타는 가마는요, 교자라고 해가지고 소박하고 작은 가마였거든요. 근데 이걸 왕이 타는 가마처럼 연처럼 아주 크고 화려하게 꾸몄던 거예요. 그 행렬이 마치 중전이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아주 성대했다고 하죠. 사실 이게 궁궐 법도상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왕실 일원이라고 해도 서열에 따라 탈 수 있는 가마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후궁인 어머니 영빈 이씨의 가마를 왕의 가마처럼 만든 거예요. 영조가 만약 그 궁에 같이 있었다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선의궁께서는 당신께서 병환으로 일의하시는 줄 알고 더욱 놀라시더라. 어쩔 수 없이 가마에 올라탄 영빈이 씨는 이 상황이 도무지 즐겁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아들의 병이 깊어 이리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이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던 영빈이 씨. 그런데 1762년 5월 22일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도세자는요, 얼굴이 새파랗게 찔린 채 영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차라리 밑에서 발광을 해라, 이 자식아. 영조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사도세자에게 내리꽂힙니다. 대체 영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 이때 영조는요, 당시 형조판서의 청지기인 나경원이란 인물로부터 고변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전하! 저자의 배항무도한 비행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사도세자가 후궁 빙해를 때려 죽이고 여자 승려를 궁으로 불러들여 난잡한 짓을 했고 평양으로 무단 가출했고 북한 산성으로 몰래 가서 놀았다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아버린 거예요. 세자가 비군이 기생들과 음란을 일삼았고 내관을 죽였으며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게다가 나경원의 이 고변 과정에서 영조의 분노를 한껏 돋우는 말도 있었습니다. 영모의 조짐이 있다는 말까지 들은 겁니다. 영조는 한껏 불안해져서 궁궐 수비를 강화하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영조는요, 꼴도보기 싫다. 금정교로 가서 대제해. 반성하라라는 이 말과 함께 세자를 창덕궁으로 돌려보내죠.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자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가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후 약 20일 동안 사도세자가 와 있는 창덕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1762년 윤 5월 12일 영빈이 씨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사도세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지금 세자가 경희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향한 겁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죽일 결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도세자가 정말 영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한중록의 기록이 나와요. 해경궁 홍씨가 없던 일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 사도세자는 영조한테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했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나경원 배우를 밝혀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여봐라, 나경원을 참수하라. 배우를 안 캐고 나경원을 빨리 차명에 시켜버립니다. 세자가 볼 때는 진상을 밝혀야 할 왕 영조가 진상을 안 밝히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경원을 죽여버렸어요. 가뜩이나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아마 그때 분모가 자기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출했던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다행히도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고 이 일은 덮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아들의 일을 전해들은 영빈이 씨의 마음엔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1762년 윤 5월 13일 아침 영빈이 씨는 힘겹게 영조가 있는 경희궁 경연당으로 향하죠. 영조를 마주한 영빈이 씨는 그동안 영조에게 숨겼던 그 모든 세자의 비행을 고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인 이들이 무려 100여 명이며 승려와 기생을 불러다가 난잡한 짓을 일삼았다 등등 말이죠. 그렇게 비행을 고하던 영빈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죠.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처분을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곧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사사로운 감정은 접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말, 그 말을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가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이미 사도세자를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 그때 이미요? 다만 이거를 영모죄로 처벌해 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당신은 연좌자가 있으니까 사도세자가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그 아들은 영모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재판 없이 자식을 죽여도 아버지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조한테는 또 하나의 혹이 달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뗄시 안 달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식을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 생모가 대처분해 주소서라고 그림을 짜야 영조는 거기서 면죄부가 싹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조가 권유를 했건
영조가 영빈이 씨의 마음을 떠받건 둘이 모종의 대화를 했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입니다. 자, 이 영빈이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조는 가자. 창덕궁 휘령전으로 향합니다. 휘령전은 영조의 첫 번째 왕비인 정성왕후의 신주가 있던 곳이었죠. 사도세자가 효를 다했던 법적 어머니 정성왕후가 모셔진 그곳에서 사도세자는 왕인 아버지 영조 앞에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정성왕후께서 정령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 사이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영조의 꿈에 정성왕후가 나와서 별난, 즉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기 직전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영모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친모 영빈 이 씨의 말과 법정 모친 정성왕후가 나온 꿈을 들이대면서 세자를 다그치는 거예요. 자, 사도세자는요 엎드려 빌고 또 빕니다. 이마에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 아들에게 영조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결하라.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존할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떡해? 너 지금 자결하면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사도세자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사도세자가 칼을 드는 순간 영조를 향해 한 신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본을 흔들려 하십니까? 세자가 정말 영모를 하려고 했는지 끔찍한 비행들을 저질렀는지 사실 그 진상을 완벽하게 조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후궁, 즉 영빈이 씨의 말만 듣고 국본, 즉 세자를 흔드냐는 겁니다. 하지만 영조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명령. 뒤주를 가져오라. 잠시 후 사도세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뒤주 속에 갇히고 맙니다. 당장 새 손을 데려가지 못할까? 할머니마, 아비를 살려주소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아비가 못하는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하면 아비는 인질 갈고 뭐든지 할머니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그로부터 8일이 흐릅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아들의 처참한 죽음은 영빈 이 씨에게도 알려지죠. 내가 차마 못할 일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으리라. 내 본심인즉 종사와 나라 그리고 임금을 위한 일이나 생각하면 모질고 흉하니 빈궁은 내 마음을 알거니와 새손 남매라도 나를 어찌할리오. 영빈 씨는 자주 지내는 곳에 툇마루에 앉아서 해경우 홍 씨에게 이렇게 속갯말을 털어놨다고 합니다.